다들 데이 하와! 어서오세요. 슬슬 시작해볼까? 오늘 진짜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알잖아요. 웬만큼 재미없으면 나 공지도 안 올린다니까. 알잖아. 나 진짜 오랜만에 유튜브에 공지 올렸어. 그리고 주말이고 하니까 여러분들 영화 한 편 보여드려야지. 여러분들한테 치맥 시간 내가 아주 재밌게 선사해드려야지 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정말 진심을 담아. 근데 이 사건이 흥미진진해.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재밌게 보려면 여러분들이 오늘 리커 창이 누군지 모르고 오셨어도 돼요. 아니, 안 그래도 아까 보니까 많은 분들이 리커 창이 누구예요? 리커 창이 누구예요? 라고 물어보는데 이 사람 몰라도 돼. 이 사람에 대해서 오늘 간단히 얘기해 드릴 겁니다. 간단히 얘기해 드리고 그것만 이해해도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리고 이거는 역사까지 얘기할 것도 아니야. 최근 일이에요. 그렇게 오래된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면 그냥 재밌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리커 창은 한때 중국의 총리였습니다. 총리라고 하면 중국의 고위 간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때는 중국의 2인자였어요. 시진핑 밑에 리커 창이었어요. 그리고 무슨 얘기까지 돌았냐? 시진핑이 끝나면 이제 리커 창이 잡겠다라는 얘기까지 돌았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렇게 이 사람을 얘기할 수 있어요. 중국 공산당 안에서 가능한 마지막 세대의 실무형 개혁파 총리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혁명가도 아니고 카리스마형 독재자 이런 것도 아니고 선전 구호를 앞세우는 그런 이념형 지도자 이런 것도 아니고 정말 그냥 있는 그대로 굉장히 현실적으로 숫자, 민생, 경제 현실, 행정 실무 이런 거를 중시한 관료형 정치인이었어요. 말 그대로 이제 중국 인민들이 이런 믿음, 환영 이런 것도 엄청 받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일단 리커 장은 1955년 안후이성 출신이에요. 문화 대혁명 시기에 농촌에 내려갔다가 이후 베이징 대학교, 중국의 그냥 1위, 2위를 다루는 칭화대랑 베이징대, 그중에서 베이징 대학교 법학부에 들어갔고 경제학 박사 학위까지 받은 인물이에요. 공식 양력상으로는 베이징 대학교 경제학 전공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소개가 됩니다.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잘했다라는 거는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이 시진핑과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시진핑은 혁명 원로 집안의 자녀예요. 말 그대로 태자당, 중국의 홍알딸, 즉 관 2세, 중국의 옛날의 간부 2세, 그런 배경이 강한 인물이라면 리커 창은 상대적으로 시험과 학력, 그 다음에 공청단 조직을 통해 가지고 올라온 그런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실력파. 정말 그냥 아무 배경 없이 실력으로 치고 올라온 그런 정치인이에요. 그래서 리커 창은 중국 지도부 안에서도 비교적 말이 통하는 경제 관료, 수치를 보는 사람, 현실을 아는 사람,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진핑이랑 비교가 되는 거야. 시진핑이 내세우는 거는 뭡니까? 굉장히 이념적이고 굉장히 공산당 약간 그냥 전체주의, 독재, 숙청 다 시켜버리고 날 믿어라, 나야말로 중국을 살릴 수 있는 삼면임 하면서 그냥. 그리고 리커 장은요 그 공청단파의 대표 인물이었어요. 굳이 라인을 따지자면 후진타오 계열이에요. 후진타오의 약간 직계 후배, 오른팔 약간 그런 느낌? 즉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 출신의 대표 주자였습니다. 공청단파는 대체로 지방행정, 청년조직, 민생정책, 비교적 온건한 개혁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물론 중국 공산당 체제 안의 엘리트 집단이에요. 엘리트 집단이고 좀 그래도 뭔가 현실적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민주주의자는 아니에요. 하지만 약간 좀 이제 자본주의에 가까울 정도의 그런 경제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는 펼쳤던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이제 시진핑식의 권력 집중, 국가주의, 당 우위 노선 이런 거랑 비교하면 리커 창은 훨씬 행정적이고 경제 실용주의적인 노선에 가까웠어요. 그리고 또 이 리커 창 총리라는 이 사람은 단순한 총리 후보가 아니라 한때 중국의 최고 지도자 후보군까지 거론된 인물이에요. 2인자였어요. 시진핑이 이제 2기 끝나고 나서 다음에 이제 리커 창이 올라오겠네, 이런 얘기가 나왔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국 인민들이 존중을 되게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해외에서도 미국에서도 리커 장이 베이징대 출신의, 그리고 영어를 구사할 줄 아는 경제 관료였고 최고 지도자 후보로 선호되었던 그런 인물이라고 설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2012년 권력 교체 때 최고 권력은 시진핑에게 갔고
리커창은 2013년에 국무원 총리가 됩니다. 즉 서열 2위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비극의 시작이에요. 실제 권력의 방향은 점점 시진핑 쪽으로 집중이 되고 이 서열 2위였던 국무원 총리 리커창은 점점 이제 힘을 잃어가게 되는 그런 시작이라고 봐도 왜 이런 1인자와 2인자 사이에 대립이 있었을까? 일단 리커창의 핵심 이미지는 경제 현실주의자였어요. 리커창은요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여러분들 불과 2-3년 전입니다. 최근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때까지 중국 국무원 총리를 지냈죠. 전통적으로는 중국 총리는 경제와 행정을 총괄하는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리커창도 초반에는 시장 개혁, 민간 기업 활성화, 부채 억제, 구조 개혁 이런 정책들을 강조를 했죠. 당시 외국 경제계에서는 그의 경제 노선을 리커창이니까 리코노믹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핵심은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남발하지 않고 부채를 줄이며 구조 개혁을 추진하자 이런 방향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시진핑 체제의 권력 집중, 국유기업 우선, 당의 경제 통제 강화 이런 것 때문에 리커창의 색깔은 점점 약해집니다. 해외에서도 리커창이 시장 지향 경제를 지지했지만 시진핑의 권력 집중과 국가 통제 강화 속에서 영향력이 약화되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얘기할 게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것 때문에 시진핑이 눈 밖으로 나가지 않았나. 이게 뭐냐면 이 얘기하면 요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들 아마 알 거예요. 아, 그 사람이었구나. 리커창은요 민생을 아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지금 중국의 정부, 시진핑의 정부, 시가군들은 펼치고 있는 정책을 보세요. 민생 경제 그딴 거 신경 안 씁니다. 중국의 인민들이 뭐 취업이 되든 말든, 중국 인민들이 가지고 있는 집값이 떨어지든 말든, 최저임금이 보장이 되든 말든, 밥을 먹든 말든, 음식들의 위험이 있는 등 많은 등 뭐 신경 안 써요. 무조건 국가 경쟁력, 국가 산업, 무기 만들고 우주 항공 만들고 재생에너지 만들고 칩 만들고 미국이랑 싸우려 하고 여기에만 집중되어 있는 지금 정부가 중국 정부인데 민생은 따지질 않습니다. 아예 죽든 말든 상관 안 해. 살아있으면 세금은 낼 수 있잖아. 세금만 내면 됐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하지만 중국 인민들은 리커창을 어떤 총리로 기억을 하느냐. 리커창이 2020년에 이런 발언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유명해. 여러분들도 알 거예요. 중국 인대 기자회견에서 리커창이 이런 말을 해요. 지금도 중국에는 월 수입 1000유엔, 즉 한국 돈 20만 원 안팎인 사람이 6억 명이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중국 인구가 14억이에요. 뭐 지들 발표로는. 근데 그 중에서 생각해봐. 6억 명이 지금 중국의 GDP가 8,000달러인가요? 9,000달러인가요? 그 정도 될걸? 그런데 여러분들 1인당 GDP, 1인당 GDP가 8,000달러, 9,000달러. 검색해보자. 이거는 정확히 짚고 넘어가는 게 좋다. 지금 중국 1인당 어우야 뭐야. 중국 1인당 GDP가 13,000달러? 생각보다 많이 높은데. 많이 올라왔네. 근데 맞아. 이런 것도 솔직히 믿기가 어려워. 중국의 이런 조작 통계 조작 이런 게 워낙 심하기 때문에 아무튼 발표된 거는 13,000달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더 말이 안 되는 게 중국의 1인당 GDP가 13,000달러고 그 정도인데 근데 어떻게 중국의 월 수입이 1,000유엔 안팎인 사람이 6억 명이 된다 이거야. 여러분들 월 수입이 1,000유엔이면 한국 돈으로 한국 돈 20만 원이에요. 한국 돈 20만 원이면 여러분들 연봉이 240만 원이란 뜻이야. 연봉 240만 원은요 1,500달러야. 1,500달러. 근데 여기 지금 13,000달러라고 얘기 나왔잖아. 1,500달러야. 1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통계도 문제가 있는데 근데 이 리커창은 중국 인민대회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국 른다다이뼈회 중국 인대 대표 대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국에는 월 수입이 20만 원 안팎인 사람이 6억 명이 있다. 즉 인민폐로 1,000유엔, 한국 돈으로 20만 원. 근데 이 얘기를 하자마자 중국 인민들이 호응을 엄청 받았어요. 드디어 정말 민생을 이해를 하고 있고 알고 있는 국민 총리가 한 명 나왔구나. 근데 이 얘기는 좋다 이거야. 이 얘기 문제 없어. 뭐 국민들을 생각을 하고 국민들이 현실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 리커창 총리가 또 항상 얘기했던 게 나의 목표는 별거 없다. 뭐 허황된 거, 누구는 목표가 뭐고 막 이런 거 그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현실파예요.
이 리커창은 항상 하는 얘기가 나는 당신이 배부르게 먹는 거를 목표로 한다. 이거였어요. 왜냐하면 중국에는 아직도 배부르게 못 먹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난 당신이 배부르게 밥을 먹는 게 목표다. 이랬던 총리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중국에는 월 수입 1000유엔 안팎인 사람이 6억 명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시진핑이 약간 빡친 포인트가 됐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중국은 시진핑이 전면적 빈곤 퇴치 승리를 강조하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시진핑 얘는 뭐 아는 것도 없어. 그냥 무조건 사람들한테 희망 고문, 희망만 주는 거야. 이미 중국은 빈곤을 퇴치했고 빈곤과의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를 했습니다. 막 이런 거를 막 선전할 때야. 전형적인 독재 국가, 인민들이 세뇌 방식이죠, 그죠? 막 한창 막 그때 막 시진핑의 공동 부유, 우리 다 같이 부유해지고 있다. 그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다 같이 부유하다, equal. 그게 뭐랑 똑같은 말이냐? 다 같이 가난하다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다 같이 부유하다는 다 같이 가난하다라는 뜻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말이 안 돼. 공동 부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아무튼 시진핑은 그때 그런 걸 외치고 있었어. 빈곤과의 전쟁에서 우리는 빈곤을 퇴치하고 지금 중국은 부유해졌다. 그런 거를 선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라의 2인자가 나와가지고 아직도 6억 명이 월 20만 원 되는 2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근근히 먹고 살고 있다. 이 얘기를 해보니까 약간 이건 그냥 대놓고 시진핑한테 싸대기 날린 거야. 맞잖아. 그리고 실제로 이 말 자체가 중국 내부의 빈부격차와 민생 현실을 드러낸 말로 인해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때만 해도 리커창은 2인자였기에 리커창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시진핑밖에 없었어요. 근데 아무리 시진핑이라 하더라도 2인자를 막 함부로 막 어떻게 할 수는 없지.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리커창을 상징하는 말이 있어요. 리커창을 상징하는 가장 유명한 일화 중에 한 개가 뭐냐면 리커창 지수라고 있습니다. 2007년 리커창이 랴오닝성 당서기였을 때 그는 미국 측 인사에게 이런 취지로 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 지방정부가 발표하는 GDP 숫자는 믿기 어렵다. 그러니까 얘는 이런 중국 정부의 현실들을 막 얘기했어요. 중국의 이런 통계들, 발표들 못 믿는 건 누구나 다 알아. 근데 하지만 중국 안에서는 누구나 다 쉬쉬하지. 하지만 리커창은 대놓고 그냥 해외 언론에다가 중국 지방정부가 발표하는 GDP 숫자는 믿기가 어렵다. 난 그거 안 믿는다. 그러면서 리커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딱 3가지 본다. 그게 뭐냐? 전력 사용량, 철도 화물 운송량, 은행 대출 규모. 이거를 봤을 때 그 지방의 정확한 GDP가 보인다. 나는 GDP 통계 그딴 거 안 본다. 이걸로 굉장히 유명해.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그냥 그때부터 이 새끼는 경제를 아는 놈이구나. 야, 얘는 시장을 읽고 있는 놈이구나. 이런 인지가 점점 되기 시작했죠. 이 리커창한테는. 해외에서도 그때부터 리커창이 굉장히 유명해집니다. 그러면서 막 미국에서는 유력한 2인자다. 경제를 알고 진짜 실무에 강한 그런 중국의 간부가 탄생했다. 영어를 할 줄 알고. 이게 훗날 이코노미스트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리커창 지수라는 말이 생길 정도였어요. 중국이 공식 GDP보다 실제 경기 흐름을 더 잘 보여주는 지표, 리커창 지표. 그게 전력 사용량, 철도 화물 운송량, 은행 대출 규모, 요것만 본다. 진짜 유명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냥 대놓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식 통계는 조작될 수 있다. 그러면 현장의 전기 사용량, 화물 이동, 돈의 흐름을 봐야 한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시진핑 시대의 정치는 당이 말하면 현실이 된다. 이런 식에 가까워요. 근데 리커창은 현실은 숫자에 숨어 있다. 전기가 얼마나 쓰였는지, 화물이 얼마나 움직였는지, 은행이 얼마나 돈을 풀었는지 보면 진짜 경제가 보인다. 이거 완전 시진핑이랑 대립되는 구도야. 시진핑은 그냥 닥치고 니들 뭐 알 거 없고 그냥 나만 믿어. 이거고 리커창은 숫자를 봐라. 숫자에 모든 답이 있다. 대립이 장난 아니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또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한때 여러분들 이건 옛날에 뉴스에서 한 적도 있는데 한때 중국이 뭘 그렇게 막 때려 부수고 잡았었냐면 집중적으로 중국이 노점상을 때려 부수고 막 잡아들이고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었어요. 코로나 충격이 컸던 2020년에 리커창은 또 하나의 상징적인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뭐냐면 산동성을 방문을 했을 때 길거리 노점과 소규모 상인들이 중국 경제의 활력이다라는 취지로 말을 합니다. 당시 중국 도시 관리들은
노점을 지저분하고 도시 이미지를 해치는 것으로 보고 단속하는 경우가 많았죠. 특히 그때 베이징 하면 또 시진핑 아니야. 그때 한창 막 노점상들 지저분하니까 싹 다 없애고 거리에 노점을 차릴 수 있는 장소마저 다 없애버리고 그걸 도로를 깔고 깔끔하게 만들어라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노점들 다 철거해버리고 잡아들이고 막 벌금 내리고 장난도 아니었어.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리커창은 오히려 노점이 일자리와 생계를 만들어낸다고 본 거죠. 그리고 그 당시 로이터 통신에서는 리커창의 발언 이후에 중국에서 노점 경제가 갑자기 다시 주목받고 있다라면서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심지어 리커창은 어떤 사례까지 얘기를 했냐면 한 서부의 도시가 3만 6천 개의 노점상을 설치해서 하룻밤 사이에 1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냈다. 이런 사례까지 언급을 하면서 노점상 경제를 굉장히 옹호를 합니다. 이것도 완전 대립이죠, 그죠? 그리고 그 당시는 코로나 시기였잖아. 당시 코로나로 최대 중국에서는 약 3천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리커창의 노점 경제 발언은 단순한 민생 발언이 아니라 실업 대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중국 국민들이 옹호를 받고 공감을 받아내고 맞다 이러면서 리커창이 또 근데 그 와중에 시진핑은 뭐하고 있습니까? 시진핑은 봉쇄하다 보니까 이참에 노점상도 다 밀어버려. 깨끗한 거리, 통제된 질서, 단속. 시진핑은 그러고 있는데 리커창은 일단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된다. 리커창은 정말 진짜 그 제일 유명한 말이 그거였어. 난 당신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난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서 항상 리커창은 한 얘기가 일단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을 제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 행동으로 옮겼고 그러니까 이제 시진핑은 길거리 노점은 도시 미관으로 보면 지저분하고 이거는 불법이기 때문에 다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식이었다면 리커창 눈에는 길거리 노점은 서민들이 밥줄이다. 이런 대립이 또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 리커창은 또 총리 시절에 대중창업, 만중혁신 즉 대중의 창업과 만인의 혁신을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중국 정부 사이트는 리커창이 창업가와 혁신가를 우리 시대의 영웅이라고 부르며 창업과 혁신이 공정한 기회를 만든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2018년 세계경제포럼 관련 발언에서도 그는 중국이 정부 기능 개혁과 대중 창업, 만중 혁신을 추진했고 하루 평균 신규 등록 기업 수가 과거 1000여 개에서 2018년 8월 기준 18,000개로 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도 리커창의 경제관이 드러나요. 그는 중국 경제를 살리는 힘이 중앙정부의 명령이나 국유기업에 몰빵해주는 거 이런 게 아니라 민간의 창업, 중소기업, 시장의 활력 이런 데서 나온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리커창은 시진핑식 국진민퇴, 즉 국가가 전면에 나서고 민간 기업이 위축되는 흐름과는 또 결이 완전 달랐죠. 이것도 대립이야. 리커창도 어떻게 보면 공산당이잖아요. 걔도 뭐 민주주의 혁명가 뭐 이런 게 아니잖아. 걔도 공산당 체제 내부 인물이었지만 경제 운영에서는 상대적으로 시장 친화적이고 민간 기업 친화적인 그런 총리였습니다. 그리고 또 리커창이 했던 말 중에 가장 많이 회자되는 표현 중에 한 개가 이런 게 있어요. 창장과 황하는 거꾸로 흐르지 않는다. 장江과黄河는 거꾸로 흐르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22년 3월 기자회견에서 그는 중국의 개방 정책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창장과 중국의 강이에요. 중국의 제일 큰 강줄기인데 창장과 황하의 물길이 거꾸로 흐르지 않는 것처럼 중국은 더 넓은 개방의 길을 계속 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중국 국무원 영문 사이트와 중국 외교부 영문 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이 말은 표면적으로는 개혁 개방을 계속하겠다는 공식 발언입니다. 그런데 정치적 맥락에서 보면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어요. 뭐냐? 2022년 중국은 이미 시진핑 3년임으로 가는 길에 있었고 빅테크 단속, 민간 기업 위축, 공동 부유, 국가 통제 강화가 두드러지던 그런 시기에 외국 자본들도 막 불안불안하면서 중국에서 계속 사업해야 돼? 야 자본 빼야 되는 거 아니야? 막 그런 불안불안한 시기인데 그런 시기에 리커창이 개혁 개방의 물길은 거꾸로 흐르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한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중국의 경제를 위해서 그리고 중국 안에 들어와 있는 외국 자본들을 위해서 그 외국 자본들이 잘 됐을 때 중국도 계속 같이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래야 중국이 또 계속해서 이 세계의 공장으로서
모든 제조업을 지들이 다 해먹으면서 계속 돈을 벌면서 더 강해질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때 이런 말을 한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시진핑식 폐쇄 통제 노선에 대한 우회적 반박처럼 들렸던 거죠. 그러니까 리커창은 노골적으로 시진핑을 비판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에요. 중국은 서열이 워낙 명확하니까. 하지만 걔는 정말 중요한 시기에, 리커창은 정말 중요한 시기에 황하와 창장은 거꾸로 흐르지 않는다. 중국이 다시 폐쇄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이죠. 개혁 개방의 강물은 영도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우회적으로 얘기하면서 계속 어떻게 보면 시진핑을 반대했다라기보다는 시진핑한테 정신 좀 차려라 라는 메시지를 계속 우회적으로 던졌던 게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절대 리커창이라는 인물이 반중국 공산당 체제의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커창도 계속 그 중국 공산당 체제의 고위 간부로 살았었고, 총리 시절에도 뭐 표현의 자유, 민주화, 인권 문제 이런 거를 공개적으로 체제에 도전한 그런 인물은 아니에요. 똑같이 공산당원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렇다고 이 사람이 무슨 중국의 검열 체계, 홍콩 탄압, 신장 문제, 시민 사회, 억압 이런 거 같은 큰 흐름을 막은 사람,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도 이 사람은 공산당 체제 내부에서 가능한 범위 안의 온건 개혁파 실무형 관료였다는 거. 그래도 조금이나마 중국의 민생을 둘러봤다라는 거. 하지만 지금까지 얘기를 들으신 분들은 좀 이제 이해가 되실 게, 야, 이거 너무 시진핑이랑 반대길을 걷는 거 아니야? 야, 이거 시진핑이 가만 놔두지 않을 텐데. 이때까지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진핑 얼마 전에 2인자 장유샤 쳐냈잖아요. 군부 1인자를 시진핑이 쳐냈잖아. 그것도 우리 방에서 다뤘거든요. 그런 시진핑한테 야, 리커창 이거 괜찮은 거야? 괜찮겠어?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죠? 자, 시진핑이 집권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리커창은 2인자가 됐죠, 그죠? 국무원 총리가 됐죠. 하지만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비극의 시작이었다라고 봐도 되는 게, 리커창은 총리였지만 총리답게 권한을 행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과거 중국에서는 총서기가 당을, 총리가 경제와 행정을 맡는 식의 분업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은 중앙재경위원회,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 같은 그런 당 중심 기구를 통해 경제개혁, 외교의 큰 방향을 직접 장악을 합니다. 그러면서 국무원과 총리의 위상들은 약해지기 시작했죠. 시진핑도 그런 거를 장악하기 위해서 그런 부서들을 막 만들어내고 그런 쪽으로 더 힘을 실어주면서 점점 더 국무원과 총리 이런 사람들이 힘을 살짝 깎아내리기 시작했어요. 파이낸셜 타임스도 리커창이 개혁 지향적이고 신중한 경제 관료였지만 시진핑의 중앙 집권적 권위와 국가주의적 경제 정책에 가려져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리커창은 총리였지만 경제 대통령이 아니라 집행 관리자로 격화된 그런 총리에 가까웠죠.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 10년이 지납니다. 10년이 지나면서 이제 리커창도 이제 퇴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퇴임하기 일보 직전에 리커창이 이런 말을 남깁니다. 리커창은 퇴임 전 국무원 직원들에게 한 이 고별 인사 발언에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하늘이 보고 있다. 이 말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리커창은 퇴임을 합니다. 이 발언은 중국 안팎에서 시진핑 체제에 대한 우회적 불만이 아니냐라는 해석을 낳을 수밖에 없었죠. 이 발언이 전 세계적으로 소셜미디어에 퍼지면서 시진핑에 대한 은근한 비판으로 추측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실제로 시진핑을 겨냥한 것인지는 단정을 지을 수는 없죠. 하지만 많은 중국인들이 그렇게 받아들였다라는 점이 중요해요. 그만큼 리커창은 이미 밀려난 총리, 말하지 못한 사람, 시진핑 체제에서 사라진 다른 가능성, 이런 것들이 상징이 된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제 사건이 터집니다. 이 사건은요, 지금까지도 21세기 이후 중국 최대의 미스터리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이에요. 2023년 10월 30일 중국 인터넷에 갑자기 한 통의 공개 서한이 등장했습니다. 내용은 매우 길었지만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리커창의 시신 화장을 즉각 중단하고 리커창의 사망 원인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라. 그 이유는 즉 사흘 전 10월 27일 여러분들 얼마 되지 않았어요. 2023년 10월 27일 신화사가 세계를 놀라게 한 중대 뉴스를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2023년 3월 국무원 총리 자리에서 막 물러난 리커창이 심장병으로 갑자기 상하이에서 사망했다라는 소식에 3월에 퇴임을 하고 10월 27일에 리커창 사망 원인 심근경색. 여기까지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잖아. 아니 뭐 나이 많이 들었으니까 뭐 이렇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증거가 흘러 넘칩니다. 그런 증거가 흘러 넘치기 때문에 이걸 미스테리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거를 제가 한 개씩 다 풀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처음으로 이 리커창 총리가 사망했다라는 이 기사를 낸 사람은 이 공개 서한의 작성자는 누구냐면 꾸완밍이라는 기자였어요. 이 기자는 1982년 상하이 후단 대학교를 졸업한 뒤 곧바로 중국 공산당의 최전선 선전 기관인 신화사에 들어갔고 신화사 광동 분사 사장까지 지낸 그런 인물이에요. 꾸완밍은 2011년에 은퇴를 했고요. 말하자면 체제 내부 출신의 고참이자 고위급 언론인이었어요. 꾸완밍이라는 이 체제 내 원로 언론인만 리커창의 사망 원인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원로급의 언론인이 중국에서는 얼마나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게감이 있겠어. 근데 그 사람이 공개 서한에다가 이런 식으로 적었다 이거야. 리커창의 시신 화장을 즉각 중단하고 리커창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 조사해라. 이거는 중국 공산당들에 대한 도전이죠. 이 말이 뭡니까? 야, 이거 리커창 심장마비로 죽은 거 아니야. 이건 누가 손 쓴 거지. 사망 이유 단디 조사하고 이 관련된 사람들 이거 뭐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 그냥 공산당 내부 체제에 전면적으로 도전을 한 거죠. 그죠? 근데 이 꾸완밍이라는 이 원로급의 언론인만 리커창의 사망 원인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라는 거야. 중국의 바깥의 인터넷 전 세계에서 이 온 세상에서 왜냐하면 중국 안에는 이 언론이 검열이 되니까 SNS도 다 삭제가 됐었거든. 근데 이제 바깥 세상에서는 전 세계에서는 이 의혹의 목소리가 가득했죠. 리커창이 정상적인 죽음을 맞은 것이 아니라 이른바 심장병을 당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이 제기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리커창 사망 원인을 둘러싼 의문과 토론은 중국 내부 인터넷에서는 전파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공산당은 이런 언론을 검열하거든요. 올라오면 바로 삭제하고 바로 이제 묻어버렸어. 하지만 방화벽을 우회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해외에서 얼마든지 여기에 관련돼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SNS 매체를 통해 가지고 목소리를 얼마든지 낼 수 있죠. 그런 목소리들이 다시 중국으로 전해져 가는 거죠. 여러분들 우선 왜 이런 의심들이 많이 올라왔는지 정말 다양한 정황이 있는데 우선 리커창이 생애 마지막 몇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